네,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외교안보 이슈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공습 희생자 60여 명의 합동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이번 장례식이 갖는 어떤 의미랄까요? 이게 어떤 파장을 좀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부터 좀 간단히 좀 짚어보죠. 저는 그 내부적 결속과 대외적 결속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네네. 내부적 결속이라고 하면 그때 그 사망했던 인사들이 이란 입장에서 보면 다 애국자예요, 사실은. 네. 뭐 안보, 뭐 군을 책임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자도 있고, 이란 입장에서 애국자인데 그 그들 애국자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애국자가 그렇게 죽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부당한 전쟁이었고, 네. 이 부당한 전쟁에 맞섰던 하메네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더 부여해주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의 위협을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공식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반 하메네이 정권 어떤 인사도 좀 있었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상황에서 저런 장례식을 보고 반 하메네이 정권으로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잠재우기 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외부적으로는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데 전략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뭐 특별히 도와준 건 없지만 실체적으로는 구도적인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한마음 같은. 전략적 예. 연대를 이제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군요. 공습 이후에 이란에서 간첩 색출도 그렇고 내부 숙청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뭐 시민 감시, 뭐 단속이 이어지는 등의 어떤 강경한 내부 통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체제에 위협을 받는 국가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군 세력들이 좀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라를 그냥 다른 국가에게 이렇게 팔아치우는 듯한 인식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작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좀 뭐 사회생활이 불편해지고 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애매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에 지금 굉장히 입지가 낮아졌잖아요. 그것을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식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에 또 시설 파괴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수개월 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좀 정반대잖아요. 지금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타격이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IAEA 타격은 사실 최초의 미국 DIA죠. 국방정보국에서 내놓은 내부적인 보고가 이제 언론에 나가서 문제가 됐던 수개월 정도만 후퇴시켰을 것이다라는 판단치하고 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가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어쨌거나 정보가 합일치된 평가를 내놓지 못하는 그 상황은 어쨌거나 완전한 파괴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대로 때리지 못한 거라는 거에 좀 무게가 좀 중심이 더 실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술적으로는 파괴시킨 게 맞고요. 근데 전략적 파괴까지는 거리가 좀 있다. 그거 시청자분들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전술적 파괴는 원래 이제 B2 폭격기가 37시간 왕복으로 이동을 해서 표적에 대해서 12발, 2발씩 타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해서 그 행위는 성공한 거지만.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성사진 보면 그 분화구 같은 것도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술적 타격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체계에서 막거나 아니면은 표적을 그 타격을 못하고 옆 표적을 뭐 타격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미국이 생각했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 정도의 파괴였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그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즉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거죠. 그렇군요. 네, 더해서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일부가 공격 전에 이동됐을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좀 어느 그러니까요. 쪽 설명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사실 이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이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기 수개월 전에 이미 합참에서는 준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1, 2단계 정도로 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전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기본적으로 뭐 준비 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전에 이동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이란 정부라든가 군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이 국가적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이스파한 같은 경우가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안 했고 토마호크 있잖아요. 수락 미사일로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남아 있던 거 아니면 일부는 남아 있는데 타격이 안 됐다든가 또 그 일부는 이전해서 다른 곳에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400kg의 미스테리는 생각보다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전에서 어느 곳에는 400kg이 아니라 일부라 하더라도 네. 이전돼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면 추가 폭격도 불사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으름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IAEA의 사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란은 이번에 그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후에 명확하게 제시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IAEA하고는 협력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협력하겠다고 나설 리는 만무하죠, 사실은. 만무하죠. 예. 그러면 하메네이 정권이 사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뭐 제대로 지금 이번에 대응도 못했다라는 질책도 받고 있는데 금방 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것마저도 바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을 보는데 다만 협상을 그냥 무조건 계속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끌기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시간 끄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개연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옵션을 한 4가지로 보는데 예, 첫 그게 번째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임기 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그래도 유지된다. 그 정도 목표만 가져간다. 임기 내에는. 임기 내에는. 두 번째는 핵 협상을 좀 하게끔 만드는데 한 스몰 딜 정도로 한다. 스몰 딜이라고 하면 제재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도 허가해주고 다만 농축 우라늄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고농축은 해서 안 된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추가 타격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하메네이 정권으로 점점 결속이 더 되고 그런 걸 우려해서 추가 타격하는 방안.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예 그 미국의 이란에 대한 타격의 목표를 핵 프로그램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정권 교체까지는 선을 두었거든요. 정권 교체로 이제 선회한다. 그 4가지에 따라서 이란의 반응 옵션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돼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 말미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메네이 정권 입장에서도 국민들 보기에 뭔가 좀 면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미국한테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될 테니까 협상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뭔가 좀 또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가장 우선시될 만한 그런 첫 모습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하메네이 정권은 협상을 요구하는 거에 바로 반응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협상에 반응을 하면 400kg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들통나게 하는 게 돼버려요. 자인하는 셈이 되는 네. 거군요. 뭔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의도도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저는 크게 보면 한 투 트랙으로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핵 프로그램을 지금 일부 손상받은 핵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국이 이러한 주권을 그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면서 타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장에 나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협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기하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 합일치하지 않는 그런 투출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의 정당성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정치적 공방으로 그칠지 아니면 논란이 좀 계속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의 정당성 논란은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쟁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을 알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전쟁으로 보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지상군이 투입됐다든가 그다음에 계속 이어졌다든가 그런 아니니까. 물론 이게 예방 타격이냐 선제 타격이냐 갖고 국제법 위반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냐 아니냐를 놓고 본다면 전쟁이 아니라는 규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는 복잡한 건 아니지만 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견제를 한번 걸어주는 것 자체가 다음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미래 견제에 대한 효과를 더 노리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그 이란 40조 원 지원설 있잖아요. 이걸 때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뭐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이 이란을 어떤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뭐 지원도 있겠고 제재 완화 같은 아까 했던 그 네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유인책으로 실질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걸 따져보기 전에 지금 당장 그게 당근책이 필요하냐 여부는 누가 협상력을 더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 타격하기 전에 이제 5차 협상까지 있었는데 그 5차 협상까지는 어쨌거나 이란이 협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어요. 만약에 협상을 안 하게 되면 타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대려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안 나갈 명분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타격하는 게 바로 타격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데려오려면 당근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당근책이 필요한데 5차 협상까지 결론낸 게 뭐냐면 농축 우라늄 안 된다, 허용 못 한다. 그걸 포기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이란에게. 근데 협상력이 좀 더 대래 높아지고 추가 타격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5차까지도 그 수용을 안 했던 것을 6차 때부터 수용을 하겠느냐 그건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6차 협상이 아니라 시즌2의 1차 협상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존의 조건을 다시 시즌을 해서 완전히 다 새롭게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전쟁도 일주일 내 휴전이 가능하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도발과 또 이스라엘의 요격 발표 등 여전히 군사 충돌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자 지구 상황이 좀 단기간 내에 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자 지구 휴전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게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나섰는가?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사실 퍼즐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 휴전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미국이 나서서 타격을 해주면 그 합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확약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은 합의했지만 가자지구 휴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는 그런 목표를 일단 달성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스라엘을 가자지구에 주둔시키겠다. 근데 그거 자체가 가자지구 주민이라든가 그리고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잔존 세력이 그렇죠. 계속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휴전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가자지구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휴전과는 달리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요구에 들어줄 수 있게끔 뭐가 협상력이 낮다라든가 아니면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미국 없이는 안 된다든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상대로 해서 벙커 버스터가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잖아요. 1000km나 떨어져서 지상군은 투입도 못하고. 근데 가자지구는 거리도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지상군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그렇게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 그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하마스는 이게 완전한 제거는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이 목표를 세웠었죠. 거기에는 하마스가 거기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단 하나의 잔존 세력도 없도록 퇴출시키고 그리고 밖에서도 저항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렇게 달성하는 게 그 저항 세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완전한
그 제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세력을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잔존 세력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을 주둔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지도 않는 거기 주둔의 때문에. 명분도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아까 그 뉴스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중동 휴전에 이어서 북한과의 갈등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가 이거 해결할 거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 세력, 날강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유연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그 트럼프 일기와 달리 트럼프 일기 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입장에서 50대 50 정도로 협상을 하게 되면 서로 가져갈 이익의 파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익의 파이가 트럼프 대통령 쪽이 더 많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70 정도, 30 정도.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하면 임기 내 어쨌거나 북미 대화가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이제 지금 달라진 환경이 북한이 이제 이게 해야 될 입장인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와 달리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북핵 프로그램은 진짜 엄청나게 고도화돼 있어요. 핵무기 50기 이미 갖고 있고 제2경 능력 갖춰 나가고 있고 굳이 지금 나갈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 얻을 게 경제 제재 해제였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 해제라 하더라도. 근데 그 해제 효과를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를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거두고 있거든요. 그게 그럼 미국에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타이밍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게 정상회담 친서 외교를 포함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응한다 그러면 이란에 핵 타격했던 게 두려워서 북한이 나가는 것처럼 모양새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북한 입장에서도 안 좋다고 뭔가 판단할 무릎 거죠. 꿇는 모습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외교적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도 계속 트라이를 할 거로 보이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일기 때처럼 해서 안 먹히니까 지금도 사실 이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시키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장 가시적인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거나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주는 게 외교적 성과로 엄청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협정,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휴전, 그다음 중동 사태 휴전에 이어서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뭔가 성과를 거둔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상장에 앉는 것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전 조건 그걸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트럼프 일기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전 조건의 리스트에 어떤 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아니면 뭐 중지 그다음에 뭐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려를 약간 덜어내는 제스처.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주한미군 뭐 감축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주둔군 축소 같은 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북한이 더 얻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